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까지 이제 기초 연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프닝을 열게 되었는데, 오늘 연수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그리고 특화 과정이랑 심화 과정 안내하는 것으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어제 인사도 안 드리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인천 중학교 정보교사 최정원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연수평을 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전해드렸던 것을 짧게 리뷰를 좀 하면, 실은 어제 한 230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실은 끝날 때까지 거의 안 나가고 계셔서 저희 집필진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좀 행복한 저녁을 보냈다라는 후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좀 쉽고 재미있고 직관적인 내용들이라서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셨을 때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뭐 적용을 금방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해주셨고요. 벌써 뭐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할 거다, 창체 동아리 수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력과 정성이 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수에 대한 궁금증이라던가 추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실은 기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기초 부분은 실은 연수를 하면서 좀 많이, 여기 이렇게 코답 소개를 해드릴 때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초에 대해서만 전하다 보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좀 심화된 과정들, 좀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 초반에 보시면 그냥 가볍게 쭉 읽으시면 기초 부분은 그냥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끔 또 교재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추가 자료는 없나,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재구성하고, 또 이제 출판사에서 이벤트 하거나 그럴 때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채팅창을 통해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건 바로 연결은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피지컬 컴퓨팅으로 수집한 데이터들 그냥 엑셀에서 CSV로 저장한 다음에 코답으로 바로 끌어오셔도 돼요. 다만 아직은 피지컬 컴퓨팅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 코답 만든 재단에서 블럭 기반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 생성하는 거 이제 붙였고요. 이거 붙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로 처음 담는 내용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특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 생성하는 건 실은 자료를 검색하셔도 이렇게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코답 재단에 전해들은 말로는 인공지능도 좀 붙이고 싶어서, 인공지능 지금 언어 쪽 있잖아요.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은 좀 할 수 있게 베타 버전 만든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오픈은 안 했다라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NSF에서 이 코답 지금 플랫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 플랫폼 개발에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 개발 말고 컨텐츠 개발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컨텐츠 개발 쪽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연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여전히 기초이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기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속성 중에 위도와 경도값만 있으면 바로 지도와 연동해서 지도 위에 데이터 포인터들을 찍을 수 있게 하는 내용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다만 이게 미국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위도 경도 값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좀 단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 드릴 거고, 데이터는 코답에서 제공하는 코끼리 물범 데이터도 사용을 할 거지만, 외부 데이터, 즉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UFO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라던가 수면의 질 데이터,
여기 캐글에서 가져온 데이터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개념들은 이제 어제는 보시면 뭐 평균 산점도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상관관계라던가 선그래프, 그다음에 여전히 지도나 아니면 결측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스플릿 함수를 써서 뭐 날짜, 연월일시가 다 있는 데에서 연도를 뽑아내는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 박스에 있는 주제들 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4개를 좀 오늘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화과정 좀 미리 보기 말씀을 드릴게요. 심화과정도 거의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이 20개의 데이터 분석 활동이 있는데 10개는 기초, 10개는 심화입니다. 그리고 심화는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했었고 전 교과에 녹여낸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 다 엮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 단원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하는 개요 파트에 보면 아래쪽에 뭐 기하종식과 식량 안보라던가 건강과 웰빙,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SDG 주제를 좀 엮은 내용들을 같이 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빠르게 말씀드려 보면 식품 섭취, 토마토 재배, 건강검진, 체력, 교통사고 데이터, 해외 축구 선수 이적 시장 얘기, 지구 평균 기온 데이터, 뭐 대기오염이라던가 K-팝 아이돌에서 K-문화 이런 얘기들을 좀 이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화 과정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들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제와는 다르게 안에 들어가서 쭉 보면 아, 이런 주제로도 재미있고 가볍게 좀 말랑말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화과정은요, 데이터 수집하는 수집처를 확대를 했는데요. 캐그를 넘어서서 공공 데이터, 뭐 국가 통계 포털이라던가 아니면 그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스마트팜 코리아, 그다음에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직접 수집해서 정리한 거, 그다음에 나사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끌어오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 필요한 이런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을 조인한다거나 아니면 테이블 합치는 거죠. 뭐 히스토그램 그려보는 거라던가 정규분포 분산 표준 편차 얘기, 이상치 찾아내는 상자 그림 얘기, 이게 뭐 박스 차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수험 상자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2022 수학과 교육과정에 보면 상자 그림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뒀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 문서에 따라서 상자 그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는 뭐 sum, how, 뭐 if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함수를 좀 편하게 쓰는 방법도 같이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블럭리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Simm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뭘 하냐라면 이제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immer라는 플러그인이 열리면 이렇게 열려요. 블락리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 오른쪽에 데이터 테이블처럼 각각의 속성의 데이터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프로그래밍에 따라 들어가는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속성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왜 시머냐라고 하면 시머라는 것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인대요. 그러니까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부글부글이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가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해서 시머라는 이름을 붙인 플러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실행시키면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특화 과정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다음에 이어서 늘 제 강사로 활동하면 잘생겼다 이야기부터 먼저 듣는 완범쌤이 이어서 코끼리 물범 데이터 가지고 수업 구성한 사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코끼리 물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볼 이완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고등학교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인천에서 그 정보 교과회나 아니면 AI 융합교육 교사 지원단 같은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 융합교육 석사를 하고 있고요. 정보교육 관련된 연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코답으로 데이터 분석한다를 집필하게 돼서 이렇게 재미있는 데이터 분석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코끼리 물범 데이터인데요. 사실 도입부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코끼리 물범이 해마다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코끼리 물범이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끼리 물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이런 해양 표류들이 비슷한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구분을 하고 뭐 책을 집필할 때 이런 것들도 조사해보면서 좀 재미도 느꼈는데요. 혹시 여기서 코끼리 물범이 누군지 어떤 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뭐 이거 퀴즈까지는 아니고요. 혹시 채팅으로 알고 계신 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봐도 모르실까봐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5가지 종을 구별하는 방법. 그래서 귀, 뭐 앞, 지느러미로 걸을 수 있는지, 뭐 엄니가 있는지 없는지, 주둥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코끼리 물범은 얘입니다. 얘가 바로 코끼리 물범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코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두껍고 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코끼리 물범을 이라고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코끼리 물범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알아볼게요. 남방과 북방 두 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방은 남극에, 그리고 북방은 북아메리카 연안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물범은 암수의 외형 차이가 뚜렷한데요. 수컷은 이렇게 코가 있지만 암컷은 이렇게 코가 없어서 일반 물범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용 기름으로 이 코끼리 물범 지방이 사용되어서 19세기에는 개체수가 총 20에서 40마리 정도까지 급감했었다고 합니다.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보호 정책을 통해서 10만 마리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대 100인데요. 이건 뭐냐면 수컷 코끼리 물범 한 마리가 100마리의 암컷과 함께 무리를 만들어서 지낸대요. 그래서 수컷들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맨날 와서 싸워서 100마리를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9대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코끼리 물범 수컷의 수명은 9년이라고 합니다. 맨날 싸우다가 일찍 죽는데. 그래서 암컷은 21년 동안 살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끼리 물범 데이터는요, 어디서 왔냐면, 그 오션스 오브 데이터라는 기관에서 전자태그를 통해 수집한 코끼리 물범의 데이터 중에 그 4마리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확인했고요. 요 데이터는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놀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동물 혹시 다 아시나요? 이 동물은 반달가슴곰입니다. 반달가슴곰. 네, 반달가슴곰인데요. 얘 반달가슴곰 하면 뭐가 또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한동안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이 됐었죠. 지금 한 20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원활히 복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복원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데이터 분석이 사용이 됐냐면요. 반달가슴곰들에게 GPS를 부착해서 이동 경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다음에 곰의 서식지 확대 추세나 계절별 이동 패턴, 그리고 서식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건 우선 지역을 선정하거나 로드킬 우려 구간, 생태 통로 건설,
뭐 방사 지점 결정 등을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뭐 10만 마리까지 어, 증가하긴 했지만 굉장히 낮은 수의 숫자로 줄었었기 때문에 지금 유전적인 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급격하게 변한다면 얘네들이 다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 물범 보호 정책을 수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저희가 GPS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체별, 계절별 이동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체 간 활동 밀집 지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밀집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이 코끼리 물범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까지 이어지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주제는 네, 그 목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을 꼭 수업에서 펌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4번 해양 생태계 보존 이것과 연관 지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코끼리 물범 데이터는 4마리의 개체 이동 기록으로 표본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도 적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이 생활 패턴이나 이런 환경들을 추측해보는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하나의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어두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미리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 물범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자를 찾기 위해 3가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질문들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끼리 물범의 이동 경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끼리 물범의 이동은 계절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 번째는 코끼리 물범은 이동 경로 밀집 지역에서 어떤 음식을 볼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링크에 한번 다들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이 좀 걸리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같은 지금 보이는 화면이 나오면 잘 되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픈 다큐멘트 올 브라우저 example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가 이 코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거기 때문에 이 예제 다큐멘트를 여기 안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fossils라는 요 부분, 요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오픈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오픈을 누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오죠. 그러면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끄고 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 그래프도 일단 끄고 요 데이터만 집중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어, 4마리 코끼리의 데이터인데요. 이 각각의 개체별, 일자별, 위치와 환경의 데이터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경은 여기서 보시면 애니멀 아이디가 뭘 나타내냐면 각각의 개체를 구별하는 번호입니다. 546, 541, 536, 5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자동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 그룹화를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예제 샘플에서는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룹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룹화라는 방법도 저희 책에서 심화 부분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546 어떻게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냐면 546번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개체에 0번째 데이, 이 데이는 뭘 의미하냐면 관측 일자로부터 지난 일수예요. 그래서 0은 그 관측이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월일이고요. 그리고
그 관측을 했던 그 달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티튜드랑 롱지튜드가 나옵니다. 레티튜드는 위도를 나타내고요.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레티튜드가 위도인데 위도가 가로를 나타내는지 세로를 나타내는지 맨날 헷갈리는데 위도는 위아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혹시 저처럼 좀 헷갈리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튜드는 위도, 위아래를 나타내고요. 이 롱지튜드는 그 좌우를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는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 이전 관측 일자로부터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스피드는 이 이동한 거리를 그 관측 시간, 하루 단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지 속도를 표현한 거고요. 얘가 큰 값일수록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다음에 depth는 지금 관측을 했을 때 그 수심, 그 관측 당시에 그 객체의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값은 뭘까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값은 바다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13보다 마이너스 703이 더 깊게 들어간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레처는 그 수온을 의미하고 클로로필은 엽록소 농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 정확한 네 마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커브니스라는 건데 얘네는 이동 경로의 변화 정도를 수치화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동 경로와 그 다음번의 이동 경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1이 그냥 직선을 의미하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구불구불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요. 다음에 우리는 바로 맵을 눌러볼게요. 아, 지금 저처럼 영어로 표시된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변경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잉글리시 오른쪽 상단에 이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 부분들이 한글로 표현이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도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도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타나고요. 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찍힙니다. 이 코답은 이 데이터 셋 안에 이 longitude나 latitude라는 속성이 있으면 이 값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위에 표시된 이 점은 하나의 개체가 그 특정 일에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546번의 0번째 데이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 데이터가 이 지도 그래프 위에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관측 처음 했을 때는 이 코끼리 물범은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면서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546번 코끼리 물범은 샌프란시스코 연안에서 태평양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갔다가 얘가 어디로 이동할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지막 걸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서 한 229일이 마지막이네요.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다시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도 위에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코끼리 물범의 이동 경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누르면서 보다 보면 이 네 마리 코끼리 물범의 이동 경로의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체별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속성인 이 애니멀 아이디를 드래그 해가지고 요 지도 안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 애니멀 아이디를 드래그해서 여기 지도 안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모든 객체들이 또 이 범례가 나타나는데요. 이 범례를 클릭하면 각각의 객체들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모든 객체들이 아메리카 연안에서 시작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경로를 가진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리 모두 똑같이 연안에서부터 태평양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경로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코끼리 물범은 어, 이러한 연안과 태평양을 왕복하는 이러한 이동 경로를 갖는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경로를 파악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코끼리 물범들은 태평양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래프, 산점도 그래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동 경로의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래프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알아볼 건 뭐냐면요. 시간 변화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축에는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을 집어넣겠습니다.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은 여기서 day가 있겠죠. day를 여기 X축에 쭉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속성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 움직임을 시간에 따른 얘 움직임을 표현할 위치를 표현할 때 위치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지 좀 더 그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이 훌륭하십니다. 롱기투드, 경도를 표현을 해야지 훨씬 더 잘 얘네들의 위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연안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도인, 좌우를 나타내는 경도인 롱지투드를 이 세로축, Y축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어떤 패턴을 가진 그래프가 그려졌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애니멀 아이디를 여기 그래프 안에다가 넣고 범례를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이걸 보고 저희는 이동 경로상 어떤 특성, 특징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 관측 일자가 시작할 때는 경도가 110 정도래요. 아마 이쪽이 이 연안 쪽이 110 정도인 것 같아요. 시작해서 경도가 점점 작아지고 이게 태평양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있는 위치까지 다들 이렇게 돌아오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좋습니다. 범례가 안 생기시는 선생님은 이게 렉이 걸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드래그해서 드롭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갔다가 돌아온다. 이게 갔다가 돌아온다를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 경도가 다시 그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선생님들 이 부분 어떻게 보실 수 있으세요? 약간 박운주 선생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경도는 어때요? 이 부분이 경도가 변하질 않아요.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 가만히 계속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아래는 저희가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좌우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 한 개체에서만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라 모든 개체에서 일어나고요. 또 심지어 이 마이너스 150에서 160, 마이너스 165 사이에 이 부분에서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무엇을 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이 코끼리 물범의 서식지나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움직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경도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 코답은 그것도 바로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 멈춰 있는 부분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쵸. 뭐 모기가 많거나 천적이 없거나 쉬러 갔거나 뭐 여름잠을 자러 갔나 피사를 갔나 뭐 여기서 무슨 이득이 있어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셨죠? 여기 보면 이 드래그를 하면 이 코답이 좋은 점이 이 데이터를 하나 선택하면 연동된 이 모든 그래프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표시가 연동돼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지점, 바로 오래 머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태평양 한가운데. 이 지점에서 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움직이지 않고 많은 움직임이 없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뭘 하길래 여기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거의 며칠인가요? 보니까 50일부터 150일, 거의 100일가량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 도대체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함이 굉장히 생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어, 이 저희가 코끼리 물범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이 보호할 때 이 코끼리 물범이 언제 어디 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가 연안에서도 살잖아요. 그 연안에서 산다는 거는 사람과 이동 경로가 겹칠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바다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이동 경로나 그 아까 말했던 이동 경로 밀집 지역 저희가 핫플레이스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그 부분에서도 뭐 조업을 하거나 이런 배들이 만나게 되면 코끼리 물범이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도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벌써 어느 계절에 가는지 벌써 아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기서 보면 출발은 이때 했네. 그러면 보니까 5월 달에 했네. 이 친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모든 개체가 어, 언제 출발하고 언제 어디로 가고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요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법례를 이제 애니멀 아이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먼스를 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드래그 드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색깔이 개체별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이 범례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월에 이 친구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5월이니까 5월부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5월을 클릭했더니 5월에는 이고 5월에는 여기 시작 시작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이 친구는 시작 5월에 출발했고요. 준으로 가볼게요. 준은 6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출발 일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8월이죠. 8월. 8월들을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보니까 8월과 출발은 다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저희가 아까 말한 이 핫플레이스, 이 이동 경로 밀집 지역에서는 8월, 9월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 8월, 9월에 이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놀러 간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한번 눌러볼게요. 세프템버 다음에 옥토버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노벰버 눌러보고요. 이제 옥토버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노벰버 누르고, 그다음에 디셈버 누르고, 그다음에 제뉴얼이 누릅니다. 그러면 제뉴얼이 1월 달에 연안으로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연안에 있고, 그다음에 8월부터 8, 9월에는 이 핫플레이스, 이 핫플레이스를 가기 위해 5월부터 출발해서 8, 9월에 여기에 도착한다는 이 패턴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각각의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여기에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어, 봄에는 여기서 뭔가 연안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적인 내용들도 잘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책에서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찾아보니까요. 이 북방 코끼리 물범은 대부분 먼바다에서 생활하다가 번식기인 12월에서 1월 사이로 해안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 1월에 연안에 도착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번식을 하려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부터 1월까지는 번식기여서 이 해안에서 번식을 하고 5월까지 쭉 번식기 기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가지 핫플레이스죠. 이동경로 밀집 지역, 연안과 바닷가 중에서 이 연안에서 뭘 하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더 제일 궁금한 이 모든 친구들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모이는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면 어떤 속성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넵스. 그쵸. 위아래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 스피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아볼 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를 한번 봐서 얘네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스피드를 가지고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핫플레이스에서 어떤 스피드가 어떤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한 다음에 이 범례를 클릭해 볼 건데요. 이 값이 높을수록 빠른 거고요. 값이 낮을수록 느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 클릭해 보고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차이 느끼시죠? 엄청 빠른 속도는 저희가 핫플레이스에 가기 위해서 엄청 빨리 이동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정작 핫플레이스에 도착해서는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속도들이 있어요. 여기 그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움직임이 이렇게 없을까요? 뭐, 곰이 겨울잠 자듯이 얘네 코끼리 물범은 여름잠을 자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너무 연하는 더우니까 시원한 바닷가로 뭐 피서를 떠나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걸까요? 아, 그쵸. 모기 활동일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아직 지금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기 활동하면 뭔가를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뭘 잡아먹으려면? 근데 속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많이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요 속성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 커브니스인데요. 이 커브니스는 뭐냐면 이전까지 이동 경로와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이동 경로가 얼마나 많이 방향을 바꿨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방향을 많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커브니스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곤 드롭 해보셨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커브니스가 낮은 거 클릭해보고 높은 거 클릭해볼게요. 선생님도 어떠세요? 커브니스가 낮다는 것,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걸 클릭해보니까 그 핫플레이스를 가기 위해서는 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냥 직선으로만 쭉 여기 도착하기. 여기 뭐라도 있느냐 듯이. 그 다음에 가장 커브니스가 높다는 걸 보면 어디에 데이터가 몰려 있냐면 이 핫플레이스에 커브니스가 몰려 있어요. 이 데이터까지 보고 나니까 얘네들이 속도가 낮은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멀리 안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도를 측정할 때 이 이전 데이터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느냐, 측정되느냐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리는 그 오밀조밀한 그 작은 구역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동한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가 계속 엄청 낮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커브니스라는 거 이동 방향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는 거거든요. 이동 방향을 굉장히 쉴 새 없이 여기서 바꾸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가정했던 잠을 자거나 여름잠을 자거나 쉬러 가는 건 아니었겠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러 갔다는 걸 저희는 여기에서 확신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동물들의 일 중에 하나가 번식이고 먹이 활동인데 저희가 번식은 연안에서 한다는 정보를 얻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활동은 새끼, 그쵸. 훈련을 시킬 수도 있죠.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수영 연습을 시킨다든가. 근데 그거는 연안에서 훈련을 많이 시킨대요. 새끼 키우는 거. 그러면 그쵸. 먹이 활동일 가능성이 짝짓기도 연안에서 합니다. 연안에서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해안가에서는 그 먹이 활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 자료를 제가 책에도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러한 행동 특성이 언제 많이 보여지냐면 먹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인대요. 좁은 지역에서 방향 전환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이 바로 먹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범이 선호하는 먹이는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특정 지역에서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많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 지역에만 머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를 잡기 위해서 그냥 방향만 이동만 획획획획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얘네들이 이곳에서 아마 물고기나 오징어들 같은 먹이가 되는 먹이가 되는 군집 생물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먹이를 먹으러 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네, 요까지 한번 저희가 추측을 한번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이 또 한번 재밌는 데이터 분석을 더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쿠키 물범의 보호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그거를 캠페인 활동을 벌여보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사 결과를 활용해서 보호 정책을 수립해보자라고 하고 그 정책 수립을 위해 다른 속성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보자. 아까 말씀해주신 잠수 깊이, 염록소 농도 이런 것들도 활용해보면 좋을 거고요,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필요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기에는 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를 근거한 코끼리 물범 보호 정책 제안하기라는 걸 이야기를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1월에서 5월에는 해안에 접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8월에서 9월에는 태평양 오징어 잡이를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안에서 번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사람과 이동 경로 겹치지 않게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아까 저희가 데이터 분석한 걸 이런 것도 여기 붙여놓은 거죠. 더 분석 그래프를 이렇게 첨가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당 연안에 관광산업을 조성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 코끼리 물범 보호 정책을 위한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보는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활동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더 문의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은 최희진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원번 선생님 이어서 UFO 데이터 분석 진행하게 된 최희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 가르치고 있고요. AI 융합교육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교과서 심의에도 참여를 했었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2022 교육과정 정보교과 개정이 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를 위한 서책형 교과서 분석 자료집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 코답으로 데이터 분석한다 집필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번 연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할 때 아이들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분석할 데이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주제가 UFO 데이터 분석인 만큼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UFO 데이터는 NUFORC라고 국립 UFO 보고센터가 있어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1955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설립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UFO 목격 사건들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올라온 UFO 목격 데이터들 확인 가능하고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나 묘사한 그림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보고 기록도 다 직접 보실 수 있으시고 혹시 만약에 UFO를 보신 적이 계시다면은 보고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데이터 뱅크를 클릭하면 지금 화면과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표를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보고가 된 UFO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다운을 받으려면 이 사이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캐글이라는 공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다운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어서 교재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실습 때는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코답에다가 이미 테이블을 업로드 해놨어요. 그 링크 이따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UFO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봤더니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UFO를 발견한 시각, 그리고 발견한 장소들, 모양, 목격자의 이 묘사, 보고한 날짜, 여기에 어떤 영상이나 뭐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이 단체에서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보고 무엇으로 추측이 됐는지 설명까지 써져 있는 화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 아마 여기에 모양이 있는 걸 보니까 UFO의 모양들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UFO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비행 접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장소들이 있는 것을 보면 UFO가 나타나는 장소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고 시간도 있는 걸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UFO가 발생하는 경향에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 주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UFO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어디에서 많이 목격될까? 세 번째는 UFO 목격 사례는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에 나와 있어서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을 해서 UFO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데이터셋 클릭하시면 이런 데이터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링크 보내드렸어요. 이 링크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미 데이터 테이블 있는 채로 사이트가 열리실 거예요. 네, 지금 데이터 클릭해서 링크 들어가셨으면 5,000개의 행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나올 텐데,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만 개가 넘는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에 왜 5,000개만 있냐면, 8만 개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사이트에 부하가 걸려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5,000개의 행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거 권장드리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사이트에도 5,000개의 행만 올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다시 한번 실습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5,000개의 행이 랜덤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실습자마다 혹은 실습하실 때마다 다르게 샘플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각화를 하셨을 때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속성들 먼저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속성 같은 경우에는 목격 일시,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목격 도시와 주, 국가 이름이고, 다섯 번째는 UFO의 모습. 여기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목격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목격담, 데이트 포스티드는 등록 일자, 여기 뒤에 두 개는 위도랑 경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 이 UFO 데이터에서 살펴볼 수 있는 UFO의 모양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한번 클릭하실게요. 그러면 지금 5,000개의 데이터가 이런 작은 점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에서 이 쉐이프라는 모양을 한번 가져와서 아래에다가 드래그를 할게요. 이 속성 그대로 드래그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흩어져 있던 점들이 모여져서 그래프 모양을 그린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조금 더 예쁘게 하시려면 옆에 있는 메뉴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히스토그램 모양을 클릭하시면 점을 막대로 변경할 수 있으시고, 여기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자 모양 메뉴 클릭하시면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도수 클릭해 주시면 직접 뭐 확인하시지 않아도 위에 각 막대별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빛나는 모양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고, 총 21가지 정도의 UFO 모양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UFO 모양은 이 목격자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이 방금 전에 봤던 UFO 보고 센터에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 중에서 자신이 관측한 모양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클릭해서 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unknown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정확히 모양이 어떤지 식별이 되지 않아서 비워놨거나 아니면은 기타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모양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냐면, 그냥 라이트가 제일 많으니까 빛나는 모양의 UFO가 제일 많구나 하고 실습을 끝내시면 안 돼요. 지금 PPT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NUFRC 사이트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목격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고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라이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동그라미 아니야? 달걀 모양 아닌가? 타원 모양 아닌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걸 목격한 사람은 서클 모양으로 원 모양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격자가 직접 제보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 UFO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의 상태, 기상 상황이나 뭐 목격한 거리에 따라서 정확한 모양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UFO가 나타난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UFO가 나타난 위치를 살펴보려면 지금 도시랑 주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나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결측치라고 하는데 이런 결측치가 있는 채로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면 오류가 생겨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 비어있는 부분이 전부 배제된 채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이 컨트리라고 되어 있는 속성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이 컨트리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이 정리돼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아마 실습할 때마다 이 순서는 조금씩 변할 거예요. 비어있는 이 칸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일단 others라고 작성을 할게요. others라고 작성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다시 끌어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놓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컨트리를 아래에다가 옮겨서 이번엔 쉐이프 말고 컨트리 기준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딱 그래프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 U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4,000개나 되는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약자들은 국가 코드인데요. US는 미국, GB는 영국, DE는 독일, CA는 캐나다, AU는 호주를 뜻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oth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others에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기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확인을 하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도 똑같이 위도랑 경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위도랑 경도 데이터 인식해서 화면에 뜨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플러스 통해서 줌인 줌아웃 가능하고 마우스로 당기면서 위치 이동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샘플링한 데이터에는 우리나라가 뜨지 않는데 전체 데이터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UFO 목격 사례가 보고된 게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데이터, 이 그래프와 이 지도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UFO 목격 사례가 특정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바로 미국이죠. 과연 UFO가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국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목격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데이터 편향의 가능성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NUFC라는 이 국가 기관은 비공식 기관은 미국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이트가 영어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고 뭐 보고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를 하겠죠. 아무래도 또 미국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홍보가 더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UFO가 등장을 하는 게 특정 지역에서만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생겨난 것인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꼭 편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FO 목격 사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PPT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서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FO 목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살펴볼 거예요. 연도별로 살펴볼 건데 데이터 테이블 살펴보시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속성만 있고 연도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속성이 여러 가지랑 뭉쳐 있을 때는 새로운 속성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속성을 만들려면 테이블 우측 상단에 있는 더하기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속성명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속성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을 편집해야 되는데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재 살펴보시면 이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랑 지금은 연도를 추출하지만 연도 말고도 월이나 일이나 시간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 작성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키보드로 그대로 따라 치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있는 함수 입력 버튼이나 속성명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이 컬러 돼 있는 이 내용들이 입력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생성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목적 빈도가 점점 갈수록 증가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2014년에는 목격 빈도가 엄청나게 감소한 거를 확인 가능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캐글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이 2014년 초반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캐글에서 받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갑자기 UFO 관측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 꼭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그래프 자세하게 살펴보면 1994년까지는 고만고만하던 UFO 목격 빈도가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995년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데이터 분석 수업을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 결과가 나왔구나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UFO-RC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UFO 목격 빈도가 증가한 거는 정말로 2000년대가 다가와서 UFO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지 사회적 현상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 2010년, 2011년 이때에도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때쯤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통신기술의 발전이랑 보편화와도 UFO 목격 사례가 증가한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UFO가 많이 등장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한 이후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UFO 목격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빠르게 진행하긴 했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석 활동을 할 때는 꼭 수치 확인을 하시고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수업 시간에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유동원 선생님께 차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촉박하게 진행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파트 9단원과 10단원 학생 성적 데이터와 수면의 질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연수를 해볼 유동호라고 합니다. 연수를 진행하기 전에 좀 기초 파트 단원이 생각보다 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학생 성적이랑 수면의 질 데이터를 혼자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되게 교사의 시각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이 앞에서 뭐 유튜브나 뭐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이라는 게 학생들한테는 되게 애증의 대상이라서 잘하고 싶고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되게 재미있게 막 분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 수면의 질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잘 자기를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밤이 아까운지 아니면 아직 건강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안 자더라도 그게 다음날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수면의 질 데이터도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막 흥미로워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요 두 파트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마 더 흥미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간단히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있는 상인천 여자중학교에서 정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학공에서
이름만 회장인 걸 맡고 있고요. 올해 교실혁명 훈도교사 연수 보조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돼서 저도 이렇게 GPH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오늘 한번 같이 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학교는 그 중학교 1학년에 학교 자율 시간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그 학교 자율 시간을 맡아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라는 교과서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데이터 분석을 엔트리하고 코답을 활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예제 거기 더하기 제가 분석했던 학생 성적과 수면의 질 데이터를 실제 수업했고, 이 수업한 것을 사례로 학생들이 어려웠던 점을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는 자충우돌 수업 시작.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실습을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저희가 한번 같이 데이터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언제쯤 스스로 불러올 수 있을까? 제가 이 수업을 한 4월 초에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그런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튜던트 퍼포먼스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라고 했는데 파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분명히 있어서 영어라서 안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쓴 웃음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금 데이터 셋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단어일 뿐인데 다 영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도 말한 거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X축, Y축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묻는데요. 어제도 설명했지만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1학년을 보니 1학기 후반부 저희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6월 20일 날 좌표평면을 처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X축, Y축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X축은 그래프에서 가로, Y축은 그래프에서 세로를 의미해. 그냥 X축, 앞으로 선생님은 가로라고 얘기하고 세로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가로가 어디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그러니까 무늬만 중학생이고 아직은 초등학생이구나 하고 넘어갔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도록 합니다. 저는 분명히 가로에 중앙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세로에 학점을 넣으라고 했지만 이렇게 바꿔서 넣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처럼 좀 가운데에 뭘 넣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미리 예습을 했는지 이렇게 가운데에도 또 속성을 넣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왼쪽 축에다가 이제 속성들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미리 한 친구들, 뭐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그냥 하나의 우스갯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 성적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데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살면서 1차 방정식을 사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삶에서 크게 필요 없다고 아이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물론 공부를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래, 성적 다 잘 받고 싶어 하니까 학생 성적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생 성적 데이터를 주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데이터셋에 있는 속성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다음 중에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 3개씩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각 반마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마다 특성은 좀 달라요. 뭐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이 나온 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외나 학원이 가장 많이 나온 시간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1학년 전체를 합쳐보면 그래도 1순위는 공부 시간, 뭐 2순위는 과외,
뭐 3순위는 학교 출석,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서 우연찮게 제가 분석한 주제 3개랑 이렇게 우선순위가 겹치게 되었는데, 만약에 반별로 다르게 수업을 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은 뭐 공부 시간이 1등, 그다음에 과외가 2등, 유전이 3등이면 데이터셋에 Parental Education이라고 부모 학력에 관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이 유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를 분석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재는 없지만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별로 일단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이 있는 학교 출석 이런 거를 같이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자, 공부 시간을 늘리면 성적을 오를까? 요거를 주제로 잡았고요. 아직 1학년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이 시험 한 달 전부터 슬 시험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 반박하기 위해서, 자, 혹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큰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나오면 부모님이 알려드려서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캡처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자라고 하면서 수업을 하면 요거는 그래도 처음에는 좀 집중을 갖고 아이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이제 공부 시간을 늘리면 성적이 오를까? 그럼 여기서 필요한 속성들은 무엇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랑 성적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고, 자, 공부 시간과 성적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올라갔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데이터 분석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관계를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객관적인 거를 한번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코답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속성들을 넣어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그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코답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서 우리 속성을 눌러보면 여기 첫 번째에 이름 바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를 눌러서 뭐 Parental Support는 뭐 부모님의 지원, 뭐 그 다음에 Study Time Weekly는 주간 공부 시간, 이렇게 아이들이 찾은 단어로 이름을 바꾸게 하면 이게 전부 다 한글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져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조금은 더 유용하게 아이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수업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저희가 그러면 공부 시간을 늘리면 성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 불러온 상태에서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불러오면 지금 점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케이스가 2392명의 학생의 데이터들이 있어서 점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되게 징그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데이터가 2400개나 있어서 되게 징그러울 수 있어 하고 이제 넘어갔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공부 시간, 여기서는 Study Time Weekly라는 속성을 드래그해서 여기 가로축에 드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아서 이렇게 막 넣었을 때 막 바로바로는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아이들 보고 잘 기다리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GPA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평균 학점이라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평균 학점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 GPA는 우리 대학교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90점 이상이면 우리 A, 80점 이상이면 B,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랬을 때 A를 4점, B를 3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수치화한 것을 평균 낸 것을 우리는 GPA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성적은 GPA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면 이게 GPA인데 이게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CP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C라고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뭐 코답에 글꼴을 선생님이 한번 바꿔서 G가 잘 보이게끔 얘기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GPA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GPA 항목을 우리 세로축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을 세로축, 가로축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X축, Y축이 아니고 세로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요것을 아까 아이들이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들이 요 그래프를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분석 한 줄 정도씩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실래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한 말, 우리 조보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계가 없대요. 그래, 맞아. 이건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관계 없음이라고만 얘기하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석을 되게 잘했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수업을 할 때 일일이 다 알려줬습니다. 자, 가로축은 우리 주간 공부 시간인데 왼쪽은 공부를 안 한 사람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왼쪽은 아래가 0점,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관계야.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자,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 성적의 변화가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아까 관계 없음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분석을 잘했다고 느낌이 들겠지.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관계가 없으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공부 시간 아니 성적은 공부 시간 말고 그러니까 성적은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부연 설명을 해주면 이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큰 경향성, 우리가 먼저 패턴이나 어떤 경향성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특이한 점들을 설명을 해주면 분석을 되게 잘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최소한 0점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0점을 받지 않는 공부 시간은 어디에서 있을까라고 이제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쭉 찾다가 여기 10시간에 있는 요 성적이 0점, 그리고 옆에 한 11시간쯤에 있는 성적이 0.0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 결과로서 자, 10시간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최소한 우리 0점은 받지 않는다. 이런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하면 이게 좋은 분석 결과가 되겠지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했던 자, 관계가 이렇게 세세하게 약간 있다고 한 친구들 우리가 그러면 객관적인 수치로 요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눌러서 자, 요 세 번째 자를 누른 다음에 우리 최소 제곱선, 우리 최소 제곱선은 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우리 R 제곱이라고 결정 개수가 나오는데 요 결정 개수는 얘랑 요 두 가지 속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숫자야. 얘가 0에 가까우면 두 개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뭐 1에 가까우면
관계가 많다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0.03이니까 0에 되게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주간 공부 시간이랑 학점은 관계가 되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내면 되게 완벽한 우리가 분석 결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제가 지금 분석하는 요 학생 성적 데이터는 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분석을 잘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마다 되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 나갔더니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분석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요걸 하고 나서 제가 5분 뒤에 분석 결과를 패들렛에 한번 남겨봐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분석 결과를 남긴 건데요. 불과 5분 전에 했는데도 그 그래프만 보고 데이터 분석을 잘한 친구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잘한 친구들 것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40명 중에서 한 10 몇 명밖에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네. 요거는 제가 패들릿의 아이들한테 지금 그 그래프 아까 제가 말로만 했던 설명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보고 한번 분석해봐 라고 이제 했는데 잘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냥 앞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들이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어려워해서 그래프 분석을 할 때 되게 세세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잘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자, 공부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자, 요거 사진 빨리 찍어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빨리 보여드려. 그래야지 니네가 공부를 안 할 수 있어. 물론 등짝은 너네들의 책임이야. 하고 아무튼 아이들한테 요 캡처를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성적을 늘리는데 큰 영향을 못 미쳤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떤 속성들이 공부 시간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자, 우리가 수능 1등이나 전교 1등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물론 방송용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아마 물론 이렇게 과외만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과 성적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분석해 볼까라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데이터셋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속성은 없어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업을 잘 들으려면 자, 출석을 잘 해야겠지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석과 관련된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아이들이 그 구글 검색에서 속성을 다 한글로 변환을 시켰기 때문에 결석이라는 absence라는 속성이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그 absence와 GPA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한번 성적을 같이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코드업 사이트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뭐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뭔가 다시 그래프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싶게 하신다면 그래프를 다시 끄시고 다시 그래프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저희 그 가로축에는 이제 우리 결석, 그러니까 출석과 관련된 absence를 넣고요. 이제 Y축에는 이제 성적과 관련 있는 이 GPA 속성을 같이 넣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관계는 그래도 이렇게 변화가 되게 일정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되게 분석을 잘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결석이 나와 있으니까 왼쪽이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그리고 오른쪽이 결석을 가장 많이 한 친구는 뭐 29번, 1년에 29번 결석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 많이 했네요 라고 얘는 진짜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되게 놀라워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앞에처럼 한번 분석해 볼까 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은 더 잘하더라고요. 결석 일수가 많아질수록 학점이 어때요 라고 하면 결석 일수가 많아질수록
학점이 낮아집니다. 라고 이제 분석을 조금은 잘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요 두 개의 속성을 우리가 관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해봤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요 자를 누르고 세수 제곱선을 눌러서 이렇게까지 표시를 나타낼 수 있고, 얘는 결정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0.845예요. 그러면 1이랑 가까우니까 요 결석이랑 성적은 되게 관계가 되게 높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세세한 것도 한번 분석해 볼까라고 하면 앞에 선생님이 0점을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또 0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점 여기 0점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하면 24일부터 0점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나는 23일까지 결석해도 0점만 안 맞겠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교 출석과 이렇게 성적도 아이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 요거는 그래도 명확하게 이렇게 경향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분석을 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 수업을 잘 들으면 이제 또 성적이랑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그거는 출석 갖고는 분석이 힘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속성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속성을 더 넣으면 우리가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출석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학교 수업을 잘 들은 거라고 예측을 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스터디 타임 위클리라는 속성을 우리 그래프 가운데에도 이제 속성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터디 타임 위클리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자, 스터디 타임 위클리라는 속성이 여기 밑에 아이들은 범례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고 그냥 여기 밑에 네모난 막대로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이제 같이 비교할 때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스터디 타임 위클리를 넣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요 결석 속성은 이제 생각을 못하고 다시 스터디 타임 위클리랑 요 성적만 이렇게 두 개만 또 비교를 하는 친구들이 꽤 생겨서 요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요 두 가지 속성이랑 결합해서 얘를 분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범례를 보시면 왼쪽은 공부를 0에서 뭐 4시간까지 한 친구들, 그리고 오른쪽은 공부를 15시간에서 19시간까지 한 친구들. 여기 한번 눌러보면 우리 지금 공부를 되게 안 한 친구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자, 이제 오른쪽을 누르면 자,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친구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분석을 못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원래 그래프는 뭐였어요? 학교 출석과 우리 성적과의 관계였죠. 그러면 우리 학교 출석 안 한 친구들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0을 기준으로 자, 공부 시간이 적은 친구들과 공부 시간이 많은 친구들, 자, 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성적이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면, 결석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 시간이 적은 친구들보다는 공부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더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결석 일수도 한번 비교해보면, 모든 결석 일수에 대해서 공부를 적게 한 친구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더 성적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 분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학교 출석이 우리 여기 가로축에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해서 학교 출석이 적은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1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분석 결과를 이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석이 많으면서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은 성적이 낮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어느 정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뒤에도 계속 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바로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하실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페이지 130페이지에 제가 결석 횟수랑 학점을 분석해 놓은 결과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거는 반비례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해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주형으로 하단에 보이게 하려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범주형으로 눌렀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컴퓨터가 버벅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호답 사이트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가 멈춰서 우리가 애초에 여기 속성들을 눌러보시면 여기 세 번째 속성의 특성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범주로 바꾸면 요 하나하나가 다 범주가 되어서 범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범주형으로는 뭐 바꾸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해야 될 거는 이제 과외. 이제 요거는 한번 PPT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이제 학생들이 항상 과외를 많이 가죠. 학생들이 이제 7교시에 이제 봉사활동이 잡혀서 이제 6교시까지 원래 하교를 해야 되는데 7교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날 선생님 저 오늘 청소를 못해요. 학원 시간이 늦어서요. 그런 다음에 공휴일에 학교는 쉬는데 왜 학교는 안 쉴까요? 라고 되게 이제 어이없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과외가 과연 성적을 얼마나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제가 이것도 한번 같이 아이들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그래프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X축에는 이제 튜터링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이 GPA 속성을 드래그 앤 드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 성적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범주형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런가 막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수치형 데이터는 수치로 되어 있고 서로 뭐 빼거나 더했을 때도 어떤 의미가 생기면 그것은 수치형 데이터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 자, 범주형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가 그냥 단순히 구분만 할 뿐이지 두 개를 뭐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기지는 않아. 이런 데이터들이 범주형 데이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게 수치형이구나, 이런 게 범주형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외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구분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과외를 안 하는 애들을 0, 과외를 하는 애들을 1로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과외라는 속성은 뭐야? 라고 하면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자, 지금은 요 과외라는 속성이 수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범주형으로 바꿔줘야 돼 라고 이제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튜터링을 누르시면 제일 밑에 이제 범주형으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범주형으로 변환을 누르시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이 과외를 안 한 아이들,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과외를 한 아이들. 자, 둘 중에 어떤 그룹이 더 성적이 높을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은 마찬가지로 여기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자를 누르신 다음에 요 평균값을 누르시면 요 집단에 해당하는 이렇게 평균에 대한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평균 값이 지금은 안 나와 있지. 물론 이렇게 직선에 마우스를 두면 평균 값이 나오지만 우리가 바로 평균을 볼 수가 있어. 자, 그걸 뭘로 누르면 되냐? 위에 있는 자, 측정 레이블 보이기. 자, 요거를 누르면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와.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분석하면 돼? 하면, 과외를 받은 친구들은 평균이 2.11, 과외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평균이 1.82. 그래서 과외를 받은 친구들이 더 성적이 높아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0.29 차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소수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0.3이라는 점수는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수가 좀 올랐다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분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과외를 받은 친구들이 더 평균이 높은데, 자, 우리 최상위권과 최하위권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분석을 잘 합니다. 최상위권의 사람들은 과외를 받은 아이들에서 많고, 그 다음에 최하위권 아이들은 과외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과외가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결과를 아이들이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외가 성적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니네 과외 어쨌든 성적을 올려주는데 영향이 있는 속성이니까 과외 가기 싫다고 하지 말고 과외도 가서도 열심히 과외 수업도 잘 들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시험은 어디서 배운 게 나와?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도 했듯이 자, 학교 출석도 열심히 하면서 자, 과외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성적이 오르는가, 요거를 한번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상태에서 우리 요 결석 속성을 이제 그래프 가운데에다가 넣어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가운데에다가 앱센스 항목을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요 검은 색깔이 생각보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메뉴판에 1, 2, 3, 4, 5 여기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범례 색깔을 이제 변경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은 이미 눌러서 색깔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바꿨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범례에서도 되게 범례 수치가 적은 값, 그다음에 수치가 많은 값, 색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색깔을 바꿔봐. 대신에 우리 범례는 구분이 잘 되어야 하니까 이 두 가지 색상은 조금 대비가 되는 색상이면 조금 더 구분이 좋을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색상을 바꾼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학교를 열심히 다닐 때 과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라고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기 결석이 거의 없는 친구들 한번 눌러볼까요? 라고 누르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결석이 되게 많은 친구들을 눌러볼까요? 라고 누르면 되게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분석했을 때, 자, 여기 X축을 가장 먼저 분석했고, 그 다음에 범례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요 성적을 이끌어냈지.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자, 과외를 예를 들어서 결석을 안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과외를 과외를 한 친구들이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 성적이 어쨌든 더 높다. 이런 결과를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을 할 때 꼭 1번, 2번, 3번이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결석 횟수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외가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도 되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분석할 때 아이들한테 분석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여기서 지금 만약에 결석 횟수가 거의 없는 친구들,
눌렀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자, 눈을 누르시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숨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케이스는 결석이 거의 없는 아이들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눌러보시면 결석이 거의 없는 아이들만 딱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 아이들의 또 다른 또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결석이 거의 없는 친구들에 한해서 과외를 하는 친구들과 과외를 하지 않는 친구들의 평균도 알아볼 수 있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과외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평균이 3.226 되게 높죠. 그 다음에 결석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과외를 안 한 사람들도 평균이 2.94. 물론 높기는 하지만 과외를 받은 친구들보다는 낮은 결과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 어쨌든 그러면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더 이렇게 세밀한 분석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눈을 누르시고 자, 모든 케이스 보기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렇게 모든 케이스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성적의 요 범위가 갑자기 세세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는 저희가 0, 1, 2, 3, 4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0, 그 다음에 이게 2, 2.5, 3, 3.5, 0.5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뭐 다시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눌렀다가 이 데이터가 많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모든 케이스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간혹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할 때 요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숨기기 이걸로 아이디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과 총 세 가지 주간 공부 시간과 성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학교 출석은 성적과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외는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이러이러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오래 해야 되고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되게 힘들어 죽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정도 부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데이터셋에는 부모님의 지원, 뭐 유전, 취미생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로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의 질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것도 이제 되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습은 교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의 질 데이터 분석은 뭐 그래프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만 써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교재만 보시면 아마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수면의 질 데이터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면의 질이 아이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요걸 해보니까 요거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되게 좋은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데이터셋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속성을 한글로 변형을 시켜서 하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거부감을 덜 느꼈고요. 자, 뭐 수면의 질에는 뭐 취침 시간, 그다음에 기상 시간, 그다음에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그다음에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그다음에 신체 활동 수준이 어떤지, 그다음에 식습관은 어떤지, 수면 장애가 있는지, 약물을 복용하는지 이렇게 속성들이 나와 있고 요 속성들을 그냥 하나씩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는 취침 시간이 되게 관계가 있구나, 기상 시간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신체 활동은 되게 관계가 높고 식습관은 뭐 건강한 사람들,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 잘 자겠고, 그다음에 약물 복용한 사람은 뭐 어떤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이제 PPT로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 할 때 좀 주의할 때 점이 저희가 취침 시간을 넣었을 때 얘가 00시 15분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22시부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을 마우스로 누르면 이렇게 뒤로 끌면 요 시간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 22시가 가장 빠르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뒤로 하나하나씩 넘기면 이렇게 바뀌어. 그럼 요 상태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취침 시간과 수면의 질 관계를 잘 분석할 수 있어.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상 시간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아무튼 소개를 해서 각각의 속성들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속성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 이런 수면의 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와 수면의 질 관계에 이제 아까 신체 활동 속성들을 집어넣고 이제 신체 활동과 관계없는 속성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단원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지금 뒷단원을 너무 그냥 쭉 대충 넘어갔는데 요 책 보시면 뒷단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앞단원 쭉 하셨으면 뒷단원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되게 내용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코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남긴 건데 뭐 되게 그래프를 알려줘서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해 줬고요. 자, 어려웠던 것들은 영어 훈련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어만 속성들만 잘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이렇게 횡성수설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 안내 드릴게요. 저희 지금 창에 설문조사 참여하는 QR코드 제시되어 있고요. 요거 저기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좀 이렇게 따로 설문조사 링크 넣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채팅창에 질문이 와 있어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수업 진행하시거나 이럴 때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연수에서도 롤러코스터 데이터 분석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고 1분 내로 마무리 짓고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답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롤러코스터 데이터는 코답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그젬플 다큐먼트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론치 코답에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그젬플 다큐먼트는 여기 이그젬플 데이터 셋 중에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왼쪽에 요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데이터가요, 에이지 그룹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도 경도 값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어디도 위도 경도 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지도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두 가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요. 여기서 3줄 눌러가지고 세문서 부르시고 이제 불러오기,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시면 예시 문서에서 여기서 또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좀 다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숨겨진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이제 지필진들끼리 안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같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숨겨진 속성 3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숨겨진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얘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주 경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속성들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숨겨져 있는 게 레티튜드랑 롱지튜드, 위도 경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수에서 원경 선생님이 연수를 해주셨을 때는 이 레티튜드랑 롱지튜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를 클릭하면 이 지도 위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찍혀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 경계들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체크 빼고 보시면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문제는 157개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요 하나의 놀이공원에 여러 개의 롤러코스터가 모여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한 점 위에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터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한 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도를 확대를 해도 점이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위도 경도 값이 놀이공원의 위치 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왜 나는 지도에 안 보이지? 왜 나는 보이지? 이걸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연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시마스에서 전달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아마 코답 관련해서는 계속 요청들이 있어서 또 추가 연수를 또 계속 개설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설이 되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얼른 들어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주시는 건 저희가 계속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프 모양은 산 정도는 자동 생성이고요. 막대 그래프나 이런 히스토그램으로 바뀌는 게 그 그래프의 오른쪽에 도구에서 좀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교재의 팁으로 다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